미국의 한 평범한 대학생이 딸랑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중국의 비밀 핵무기 보관 시설을 한꺼번에 찾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애슐리 반스 작가의 도서 레인보우 맨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1년 미국 정보부에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몰래 외곽 지역의 핵무기를 대량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대량으로 늘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지만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리드 칼리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에벨레스의 취미는 위성사진 분석입니다. 에벨레스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중국의 핵미사일 경납고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에벨레스는 먼저 중국이 미사일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팽창식 돔 모양의 덮개를 이번에도 씌웠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 에벨레스는 이 돔이 중국 북부 사막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죠. 북부 사막은 중국군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넓은 평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벨레스는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우주기업 플래닛랩스의 계정을 만든 다음 수많은 위성사진들을 다운받은 다음에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의 사막을 하나하나 검색했습니다. 이 작업은 한 달이 넘게 걸렸지만 에벨레스는 끝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대형 돔 모양의 덮개를 120개나 찾아낸 거죠. 에벨레스는 이 소식을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우주기업 플래닛랩스에 전했습니다. 그 중국이 핵무기 보관 시설을 짓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저 좀 도와줄 수 없나요? 이 전화를 받은 플래닛랩스는 에벨레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먼저 플래닛랩스는 지난 몇 달 동안 찍었던 해당 지역의 사진을 에벨레스에게 전달했습니다. 에벨레스는 이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경납고의 건설 과정을 재구성했죠. 또 플래닛랩스는 고해상도 위성을 해당 지역으로 돌려서 추가로 영상과 이미지를 촬영한 다음에 에벨레스에게 전송했습니다. 에벨레스는 이 과정에서 미사일 통제 센터로 추정되는 지하시설 그리고 통신 케이블용 참호도 확인했죠. 자료가 모이면 모일수록 중국의 핵무기 보관소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에벨레스는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미국의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수많은 신문의 일면이 중국의 핵무기 보관소로 장식됐죠. 미 국무부는 중국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야, 이것들 봐라. 너네 지금 핵무기 늘리는 거야? 군비 경쟁 해보자 이거야? 그 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일 뿐이다 해. 미국 국무부가 일개 대학생 말만 믿고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해. 사실 중국이 이거를 풍력발전소라고 했던 거는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전 세계 정보부는 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핵무기 보관시설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개 대학생한테 정말 중요한 극비 정보를 털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한편 미국은 에벨레스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성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군사용, 정부기관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위성은 철저하게 통제돼 있고 군과 정부 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민간 위성에 접근 가능하다고 해도 그 가격은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 딸랑 노트북 하나 가지고 위성 사진을 이렇게나 많이 확보하고 또 중국의 수많은 핵무기 보관소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민간 우주기업 플래닛랩스 덕분입니다. 플래닛랩스 덕분에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원한다면 위성사진, 위성 영상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위성으로 농업에 활용하거나 재난구조, 도시계획, 벌목감시, 불법조업 감시, 자원탐사, 해양감시 등등 수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래닛랩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킨 걸까? 애슐리 반스 작가의 도서 레인보우 맨션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주와 과학에 심취해 있던 천재 너드들 마샬과 보슈아우제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항공 우주 산업은 발전이 너무 더디고 또 모든 장비가 쓸데없이 너무 비싸. 당시까지만 해도 나사를 비롯한 기존 항공우주업계 종사자들은 우주에 진입하는 모든 기기는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주업계 관계자들은 극한의 테스트를 거친 장비들을 구입했고 이전의 발사 임무에 성공한 제품만,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제품들만 선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비들은 보통 대량 생산할 수가 없었고
항상 비싸고 부피가 컸죠. 자, 반면에 삼성이나 애플 같은 민간 기업들을 보자고요. 이 기업들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공장 설비에 투자하고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춰서 비용 효율도 추구했어요. 이런 민간 IT 기업들은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엄청난 성능을 집어넣는 기술을 완성했죠. 또 일상생활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견디도록 튼튼하게 만들어냈죠. 이 스마트폰 하나에는 엄청나게 빠른 연산을 해내는 반도체, 데이터 저장 공간,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GPS, 카메라, 통신 장치까지 탑재돼 있어요. 스마트폰은 우주용 기기들보다 기능이 더 뛰어나고 가격은 수십, 수백 배는 더 저렴했죠. 그래서 플래닛랩스 설립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스마트폰 말이야, 우주로 쏴보실?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2009년 폰셋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예산은 겨우 $3,000. 두 사람은 이 돈으로 큐브셋 하나를 샀고요. 또 $300짜리 넥서스 1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열흘 동안 작동할 수 있게 배터리도 추가했고 여러가지 센서,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칩, 전자장치도 둘렀죠. 단열 케이스도 만들었고요. 또 두 사람은 부품 테스트, 압력과 온도, 진공 테스트, 장거리 통신 테스트까지 진행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우주로 쏴보냈어요. 폰셋 프로젝트 결과는 어땠을까요? 폰셋은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요. 우주 임무용 소프트웨어도 정교하게 잘 돌아갔고 사진도 잘 찍혔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비싸고 또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는 우주 등급의 위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폰셋 팀은 업그레이드된 폰셋 3개를 더 만들어서 2013년 4월에 발사했어요. 나사는 역사상 가장 저렴하게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홍보했죠. 폰셋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두 사람은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런 소형 위성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우주에 띄운 다음에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이 정보를 고객들에게 판다는 생각이에요. 플래닛랩스라는 우주 기업의 탄생이었죠. 사실 지금까지는 우주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 대부분은 정부나 연구기관,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위성 사진에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요. 또 가격도 너무 비쌌어요. 촬영 위성은 대당 2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달했죠. 또 이 위성들은 승합차나 작은 버스만 했어요. 이렇게 크고 무거우니까 발사 비용도 대단히 높겠죠. 또 이런 관측 위성들은 처음 설계하고 발사하는 데까지 보통 수년이 걸려요. 또 한 번 궤도에 오른 위성은 최장 20년 동안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했죠. 자, 이렇게 관측 위성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천하의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관측 위성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었어요. 또 돈이 많은 민간 기업이라고 해도 특정 관심 지역만, 그것도 가끔씩만 사진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플래닛랩스는 이런 관측 위성 시장을 파악하고는 킹 성비 좋은 소형 위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위성을 만들어서 지구 궤도에 쭉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플래닛랩스는 의도적으로 위성의 수명을 겨우 3년, 길어야 5년으로 설계했어요. 위성을 저궤도에 올리게 되면 위성이 지구에 더 빨리 떨어지게 되니까 수명이 짧기는 해도 발사비가 더 싸고 유지 보수가 쉽고 통신이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위성이 빨리 추락하는 대신에 최신 반도체나 카메라를 다시 놓고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다시 쏘자는 계산이에요. 혹시 위성이 고장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고장이 나도 다시 쏘면 그만이니까요. 자, 이렇게 플래닛랩스는 위성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위성은 궤도에 한번 놓이면은 그대로 둬야 되는 조심스러운 기계가 아니에요. 또 플래닛랩스가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바로 이거예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 누구나 위성 사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부 통제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절차도 줄어들었습니다. 플래닛랩스 혜택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200여 개가 넘는 플래닛랩스의 관측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이 위성들로 하루에 400만 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을 콕 찍어서 하루 12번 이상 촬영할 수도 있죠. 현재 플래닛랩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구 그 어느 장소든 평균 2,000장 이상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바다나 밀림, 농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화물의 이동, 도로와 건물의 건설, 지역별 활동 수준, 국가별 경제 활동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삼림 파괴를 감시하고 불법 어업을 추적하고 빙하가 녹는 것도 관측할 수 있죠. 플래닛랩스는 AI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에 새로 지어진 항구를 찾아줘 라고 묻기만 하면 플래닛랩스는 이걸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로와 건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건물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도로는 빨간색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도로가 변하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곳만 따로 표시할 수도 있죠. 또 전 세계 나무의 분포를 지도처럼 만들어서 나무들의 분포도 파악할 수 있고 나무의 종류도 파악이 가능하죠. 이 사진으로 생태계, 생물량, 이산화탄소 소비량도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해요. 남아메리카의 한 기업은 불법으로 나무를 벌목한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끝까지 발뺌했었는데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이 빼박 증거로 나오는 바람에 해당 기업은 재판에서 패소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위성이 없는 나라들은 플래닛랩스하고 계약해서 위성 사진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켓이나 위성 기술이 없더라도 위성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농부들은 플래닛랩스로 날씨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작물의 건강 상태, 수확 시기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바로 오비탈 인사이트입니다. 월마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수를 세서 월마트 매출액을 예상하거나 미국 전역의 옥수수밭을 위성 사진으로 찍어서 그해 옥수수 수확량을 예측하고 국가별 원유 보관량을 예측하고 밤에 켜진 조명, 바다에 있는 선박의 움직임, 광산에서 나오는 석탄 등등을 모두 집계해서 세계 각국의 GDP도 추정하죠. 오비탈 인사이트는 이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금융기관, 헤지펀드 등에 판매합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은 첩보 활동에도 활용됩니다. 북한 나진항은 그동안 북러 불법 무기거래 의심 장소로 지목돼 왔는데요. 이곳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다는 것을 플래닛랩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선박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145m가량 줄지어 있었죠. 또 플래닛랩스를 통해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사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점령하고 위구르족 재교육센터를 확장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또 이란에서 비밀 미사일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유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첩보도 플래닛랩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각국의 마약 재배지도 플래닛랩스로 다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플래닛랩스는 연간 2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고객사의 수는 1000개를 돌파하면서 스페이스X 못지않은 거대 우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서 레인보우 맨션과 함께 우주기업 플래닛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레인보우 맨션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천재 우주 너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레인보우 맨션이라는 곳에 모여서 아예 단체로 이곳에 같이 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매일 밤에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또 우주와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랬다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또 같이 모여서 창업을 했다고 해요. 플래닛랩스의 창립자 마셜과 보샤우젠 역시 레인보우 맨션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뜻이 맞아서 같이 회사를 차린 거라고 해요. 레인보우 맨션은 지금도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천재들과 너드들, 우주광, 사상가, 기술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맨션은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아지트가 됐죠. 이곳을 거친 우주기업은 플래닛랩스뿐만 아니라 로켓랩, 아스트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들의 현재 기업 가치는 수조 원을 넘죠.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왜 한국에는 이런 우주광들, 너드들이 모이는 제대로 된 장소가 없는 걸까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간기업 우주개발 시대에 가난한 혁신가들이 꿈과 돈을 거머쥔 이야기, 이들이 바꾸고 있는 인류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도서 레인보우 맨션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